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입니다. 87년도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 끝난 건 15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퇴근 후 슈퍼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호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따끈한 호빵을 품에 안고 아들에게 내어주자 아들은 한박 웃음을 띠며 좋아했습니다. 그건 제가 하루 중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10분 공감하실 거예요. 종일 일과 사람에 치이고 시달려도 결국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는 내 새끼 웃음 한번 보면 인생 뭐 있나 싶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어느 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호빵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혼해. 뭔 소리야? 귀 막혔어? 이혼하자고. 정민 엄마,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당신이 잘못할 게 뭐가 있겠어. 술을 해, 담배를 해. 일 끝나면 한 번을 딴 길로 새는 일 없이 집으로 오고 주말이면 집안일 거들고 정민이랑 시간 보내주는데 당신이 잘못할 시간이 어딨겠어? 그럼 대체 왜 그러는데? 이혼이라니. 지금 애 있는 집에서 할 소리야? 불만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냐고. 교과서 같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당신한테 질려서 못 살겠다고. 당신 옆에 있으면 너무 안정적이라 숨이 막혀. 일생에 어떤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설렘도 없고 기대도 심지어 불안조차도 없어. 당신이랑 15년 살아보니 알겠어. 난 이런 삶 원한 적 없어. 가끔은 방향도 틀고 싶고 파도도 만났으면 좋겠고 속도를 올려보기도 하고 변화를 주고 싶다고. 그런데 당신은 늘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 그게 뭐가 어때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대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말했잖아. 당신이 잘못한 거 없다고. 나 나쁜 년인 거 알아. 욕해도 돼. 근데 나 재미없는 인생은 도저히 못 살겠어. 누가 막 날 휘저어줬으면 좋겠고 막 함부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철없는 소린 거 나도 알아. 근데 난 그런 자극이 필요해. 설마 남자 생겼어? 바람핀 건 아니야. 그냥 마음이 간 거야. 이혼하자. 당신도 나 같은 여자 때문에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오빤 금방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할 수 있을 거야. 객관적으로 능력도 있잖아. 나 같은 여자 말고 오빠의 그 안정감을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여자 만나. 느닷없는 아내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목구멍에 탁 걸려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덤덤한 태도로 나 같은 남자는 지루해 살고 싶지 않다고 새로운 사람을 마음을 품었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지루한 남자라서 미안하다, 더 잘할게, 그런 말을 했어야 할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 저는 일단 자리를 피했고 차 안에 있다가 자정이 넘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안방을 비우고 창고처럼 쓰던 방으로 잠자리를 옮긴 뒤더군요.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예의도 없는 그 사람을 붙잡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선뜻 그러자 할 수가 없더군요. 15년을 한 가족처럼 산 사람과의 이별이 그렇게 간단해서 되는 건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제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게다가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소중한 보물, 전부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간 고민을 거듭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안 돼.
당신 정민이 생각은 안 해? 이혼해서 본격적으로 그 남자 만날 생각은 하고 느닷없이 아빠랑 이혼해. 다른 남자 만나는 엄마 보게 될 자식 생각은 안 하냐고. 당신만 정민이 위하는 거 아니야. 나도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럼 정리해. 당신이 진짜 엄마면 정리해야지. 못해. 늦었어. 뭐? 늦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잤어. 그 남자랑. 뭐? 야, 이 서자윤! 그러니까 괜히 미련스럽게 굴지 말고 나 좀 놔줘. 당신도 나 같은 여자랑 살기 싫을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그래? 정민이가 있잖아, 정민이가. 당신은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책이 없을 수가 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다고 당신이 나한테 그래? 말했잖아. 당신 잘못한 거 아니라고. 그냥 내가 미친년이고 나쁜 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냥. 정민이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정민이 어린애 아니고 중학생이야. 말하면 충분히 이해할 거야. 뭐라고 말할 건데? 엄마가 아빠는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어져서 재밌는 남자친구 만들어서 이혼하게 됐다 그럴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할 건데 뭘? 잔말 말고 정리해. 정민이 아는 날에는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다고 생각하라고. 정민 아빠. 그만해. 당신이랑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임신이야. 결국 여기까지 얘기해야겠어? 그러게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고 끝냈으면 좋았잖아. 그 순간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누군가 제 몸에 달린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눈뜬 채 기절하면 그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이미 1년 전부터 오래 알고 지냈던 지인과 바람이 났었던 겁니다. 저 몰래 뒤에서 둘이 그렇게 지내다가 임신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고요. 정신을 차린 저는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후려 쳐버렸습니다. 저도 아내도 서로 놀라 얼어붙었지만 아내를 때린 것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한 대 더 올려 붙일까 싶던 그때 하교한 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감정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자리를 피해야 했죠. 그 뒤 아내는 보란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에게 부부 사이의 일을 설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이도 눈치는 있으니 저희 부부가 싸웠다는 사실은 인지하는 것 같았지만 따로 묻지는 않더라고요. 먹을 걸 준비해 놓긴 했지만 어설프고 부족한 솜씨라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제대로 먹지도 않았죠. 결국 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 때문에 저희 집에 잠시 오시게 되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잠시만 저희 집에 와 주실 수 있어요? 정민 엄마가 집에 없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정민 엄마가 없어? 왜? 무슨 일이야?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너들 싸운 거야?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정민 엄마가 안 하던 짓을 해? 죄송해요. 어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대신하고 더는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큰 아들이 집 나간 아내 때문에 어머니를 부른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아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이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했지만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었어요. 한 달쯤 되니 자포자기 심정이 되었고 아내에 관한 일은 반쯤 포기하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집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민 엄마 왔다 갔다. 그 사람이요? 근데 집이 왜 이래요? 모르겠어. 내가 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랬는지 날 보고 갑자기
대뜸 왜 오셨냐 화를 내면서 난동을 피우는 거야. 예? 아예 엄마를 보고 갑자기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태훈아, 대체 무슨 일이니? 자윤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자기 혼자 집을 이렇게 쑥대밭에 만들어 놓더니만 뭐가 그렇게 분하고 화가 났는지 소리를 빽빽 지르고 정민이 짐 챙겨서 그냥 횡하고 가버렸다. 아내는 하교와는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려가 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처제에게 연락해서 당장 아내에게 이혼 서류 보내고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처제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둘러댔지만 평소 둘 사이를 짐작컨대 분명히 연락하고 있을 걸 알았거든요. 그러자 아내는 이혼 서류만 보내고 아이는 보내지 않더군요. 처제, 정민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이혼 조건은 정민 엄마 혼자 나가는 거야. 정민이 내가 키워. 당장 정민이 보내지 않으면 이혼은 해주지도 않을 거고 사람 써서 그 더러운 새끼랑 뭐하고 다니는지 전부 알아내서 둘 다 깜빵에 넣을 거라고. 알았어? 그래도 으름장을 놓은 게 효과가 있었는지 며칠 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내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정민이 내가 키워. 당신이 어떻게 애를 키운다고 그래? 왜? 계속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키워달라고 하려고? 당신 어머니 시골 사람이라 은근히 고집스럽고 깐깐한 거 몰라서 그래? 애 스트레스 받아. 내가 키우는 게 맞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고집스럽고 깐깐해도 아이 생각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도움 받는 게 낫지. 친아빠 배신하고 상간남 애 낳은 엄마가 키우는 게 뭐가 나아? 잔말 말고 당장 정민이 보내.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고 그 새끼고 전부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아내는 계속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여자에게 제 아이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뜻을 꺾고 아이를 보냈고 저는 그 길로 아내와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상간자 소송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소송 조건 충족시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내가 혼인 기간 중 아이를 낳게 되면 일단 그 아이가 제 호적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제 밑으로 아들이 아닌 다른 아이가 제 자식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끔찍하게 싫었고 결국 급하게 이혼부터 했어요. 법이 참 더럽고 치사한 게 분명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처에게 있었는데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너무 아깝더라고요. 대신 아내는 법적으로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재산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요구했었어요.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최소한만 챙기겠다는 그 말조차도 어찌나 뻔뻔하던지요. 대단하고 애틋한 사랑으로 산 건 아니어도 내가 평생 지켜야 할 내 아내고 가족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때 아내에게 당한 그 배신감이 어찌나 매웠던지 그 뒤로 여자 만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아이도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웃는 얼굴이 부쩍 졸고 저와 전처 사이에서 눈치 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서류 정리를 모두 마친 후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아이의 마음을 위해 약간의 거짓말도 필요했었고요. 정민아, 너도 알겠지만 이제 엄마랑 아빠는 함께 부부로 살지 않기로 했어. 엄마가 사정이 생겨서 여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거든. 근데 아빠는 여기에서 회사를 다녀야 하니까 엄마를 따라갈 수 없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아니, 그게... 아빠는 이제 엄마 안 좋아해? 아빠가 엄마 안 좋아하고 엄마도 아빠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정민아, 그게... 나도 알 거 다 알아. 내 친구 중에도 엄마 아빠 이혼한 애 있어. 걔가 그러는데 엄마랑 아빠가 서로 안 좋아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이혼하는 거래. 아빠도 다른 사람 좋아했어? 아니야. 아빠는 엄마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럼 엄마가 다른 사람 좋아한 거야? 정민아, 어른들은 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서로 헤어져 살기도 해. 비록 엄마가 집에 안 계시긴 하겠지만 할머니가 아빠 도와주면서 같이 지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헤어졌지만 엄마는 정민이 엄마로서 남아 계시는 거야. 엄마 만나고 싶으면 아빠한테 말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 주변이 없어 아들에게 이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해하는 듯 못하는 듯 멍하게 앉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혼? 솔직히 말해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큰일은 아니에요. 전처의 배신에 몸서리 치게 고통스러웠지만 이혼은 아이 문제에 비하면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아이가 이혼 전과 다르게 말수도 적고 표정도 어두워지는 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께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며 아이를 좀 더 살펴달라 부탁드려야 했고요. 이혼한 지 3달쯤 됐을 때 학교에서 아동 상담을 권유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애가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나 상담소 가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큰일이었어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애 생각해서 해결해 살아야지. 결국 정민이 속만 썩어 문드러지고 너네 애비란 게 그걸 보고도 드는 생각이 없어? 전 이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정민이 생각해 버틸 만큼 버텨보려고 했었다고요. 부부 속이야 부부만 한다지만 안 싸우고 문제없는 부부가 어딨겠냐. 네 아빠도 젊어서 엄마 속을 얼마나 썩혔는데 엄마가 속이 좋아 그걸 다 버티고 살았겠어? 다 너나 재훈이 윤경이 보고 참고 산 거 아니야. 저도 할 만큼 했어요. 바람 피워 애 가진 애 엄마 사정도 다 눈 감아 주려고 했었다고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민 엄마가 자윤이 그게 애를 가졌어? 그것도 네 애가 아니라 딴 놈 애를?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어참 그게 지금 사실이야? 부모님께는 어떻게든 최대한 숨겨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들보다 부부 속사정 훤히 다 꿰고 있는 분에게 말씀드려봤자 속만 태울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래저래 아이 때문에 저도 나약해져 있었고 결국 못 버티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손주가 중요해도 본인 자식보단 아니라는 것이었죠. 결국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우울감이 있었던 아이에게 거의 모든 것을 올인해 살았고 중학생이 된 아이도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전처에게 연락해 아이를 보냈던 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시 아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건 2년 후의 일이었어요. 정민이 내가 데려가 키울게. 끊어. 잠깐만. 정민이가 원하는 거야. 정민이가 오고 싶어 했다고. 당신한테 말 없었어? 뭐라고? 정민이가 당신한테 가겠다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당신이 정민이랑 얘기해보던지.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겠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저는 아이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가고 싶냐고요. 가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죠. 그러자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더군요. 아빠랑 산 만큼 엄마랑도 살아야 공평하잖아. 그리고 할머니 불편해서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할머니가 자꾸 엄마 욕하니까. 나중에, 아주 먼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건 아들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속셈으로 전처가 아들에게 시킨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붙들고 원망했죠. 엄마 자격, 아니 인간 자격도 없는 그 여자 때문에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애 앞에서 자윤이 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라고 자윤이가 좋아서 애 보내고 입 닫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니, 나는 하도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하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싶어 분이 나서 그랬지. 너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데. 어머니 때문에 정민이가 간다잖아요. 어머니 불편해서 자기 엄마한테 가겠다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가겠다면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결국 어머니께 화풀이를 한 것이었어요. 아들이 가겠다고 하면 사실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데리고 살아도 그만이지만 전처 쪽에서 법적 시비를 걸어오게 되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게다가 전처는 당시 가졌던 상간남의 자식을 유산에 낳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았고요. 그 일로 어머니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이를 보내고 홀로 쓸쓸히 살아야 했죠. 그 후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아들을 만났고 아이 엄마한테도 양육비를 꽤 두둑히 보냈었어요. 허튼 데 쓸까봐 아이 학원비는 직접 납부했고 입는 거 먹는 거 부족하지 않게 돈으로 책임지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잘 지냈어? 어때 종민아? 혹시라도 그 아저씨가 말이야, 엄마 만나는 그 사람이 너한테 해코지하거나 힘들게 하면. 아빠, 어?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아니, 꼭 좀 들어줘. 무슨 부탁? 뭐든 말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엄마한테 나 때문에 보내는 돈 있잖아. 양육비? 아, 왜? 엄마가 부족하대? 너한테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래? 그게 아니라 안 보냈으면 좋겠어서. 안 보냈으면 좋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응. 학원비도 내지 말고 엄마한테 따로 돈도 보내지 마. 부탁할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너한테 필요한 돈이니까 당연히 아빠가 써야지. 엄마 마트에서 일하는 돈으로는 생활비로도 턱도 없을 텐데. 아빠가 더는 나 때문에 돈 안 썼으면 좋겠어. 저금을 하던지 아빠 취미생활에 쓰던지 이제 아빠한테만 써. 나한테 쓰지 말고. 내가 아빠랑 살 때 엄마도 따로 양육비 안 보낸 거 알아. 아빠도 보낼 필요 없잖아. 그거야. 아빠는 꾸준한 벌이가 있는 거고 엄마는 그게 안 됐었으니까. 정민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랑 싸운 거야? 오늘 그냥 아빠 집에 가서 잘래? 걱정스럽게 묻는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내저었고 당분간 시험 기간 때문에 보기 힘들 것 같다며 자리를 떴어요. 그건 확실히 이전의 아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전처에게 연락해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제게 연락해 양육비를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학원도 다른 곳으로 옮길 테니 학원비도 결제하지 말라고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처도 아들도 입을 꾹 다물어 버리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았나 그쪽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들의 그 부탁에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후로 아들 만나는 횟수도 엄청나게 줄어서 서너 달에 한 번씩 만나곤 했었어요. 이혼 이후 저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아들밖에 없던 저에겐 그게 못 견디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잠깐 얼굴이라도 보려고 아들 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만나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찾아가도 기뻐하는 기색도 없어 어찌나 서글프던지요. 그래도 얼굴 한 번 보고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아들 눈치 살피며 몇 번이나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들 학교 앞에 찾아가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를 기웃거리며 아들을 찾는데 저마치 아들이 저를 발견하곤 돌아서서 학교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민아! 김정민! 다급하게 아들을 부르며 뒤쫓아가는데 아들은 아예 대놓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 버리는 겁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갑자기 저를 그렇게 대놓고 피하는 모습에 상처도 받아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진짜 더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라면 그 역시 제가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교문 앞에서 아이가 다시 나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죠. 지금쯤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들은 힘없이 걸어 나오는데 저는 순간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들 광대뼈 부근이 퍼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김정민! 너 이거 왜 이래? 싸운 거야? 아, 왜 안 가고 있어요? 이리 와봐. 주먹에 맞았어? 대체 어떤 놈이야? 대체 어떤 놈이길래 네 얼굴을... 안 되겠다. 담임 선생님 어디 계셔? 아빠가 선생님이라도 만나서... 내버려둬요. 아, 진짜. 아빠는 눈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도망가는 거 보면 만나서 싫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눈치껏 피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민아... 그만 좀 찾아오라고요. 그만 좀. 아이, 진짜 아빠 이럴 때마다 이러니까 당하고만 살지. 엄마 같은 사람한테 등신처럼 당하고만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좀 그만 놔줘요. 나 찾아오지도 말고 내 인생에서 좀 나가달라고요. 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독한 말로 제게 상처를 주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생채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정반대로 들렸거든요. 더 찾아와 달라,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하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눈물까지 보이며 절 지나치는데 차마 잡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처에게 연락해 물었죠. 정민이 무슨 일 있어? 얼굴에 멍은 뭐야? 신경 꺼. 정민이 일인데 신경 끄라는 게 말이 돼? 나 정민이 아빠야. 이혼했다고 남편 역할 끝났듯이 애 아빠 역할도 끝난 줄 알아? 어차피 양육비도 안 보내면서 뭘 그래? 당신이 참견할 일 아니니까 신경 끄라고 하는 거야. 정민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보내지 말라면서. 그리고 내가 아예 안 보냈어? 애한테 필요하다고 500만 원 빌려간 거 아직 갚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알아서 하는 게 그 모양이야? 정민이 저런 애 아니었어. 얼마나 웃기도 잘 웃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앤데 요즘 볼 때마다 생기도 없고 마치... 막 이혼했을 때 저와 같은 표정이 보인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밀려들어 말을 고르고 있는데 전처가 또 귀찮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애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냥 만나지 마. 당신 욕심에 만나고 싶지 않다는 애를 자꾸 찾아가는 것도 애 괴롭히는 거야. 당신이 진짜 정민이 아빠면 애를 위한 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 바람 피워 이혼한 주제에 감히 가르치려 드는 게 못마땅했지만 전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죠. 진짜 아빠라면 아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도 맞았고요. 결국 일단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조급하게 굴지 말자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전처와 달리 아이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겁니다. 태풍으로 창문이 쉬지 않고 덜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 못 들었던 깊은 밤이었죠.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 시간에 연락 올 일이 없어 그런지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 일어나 봤더니 뜻밖에도 전화는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민아, 무슨 일이야?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차 아들을 부르자 이내 갑자기 휴대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민아, 김정민, 왜 그래, 정민아? 아빠, 나 좀 데려와 주면 안 돼요? 나 좀 데리러 와줘요. 어디야? 너 지금 어딘데? 아빠 지금 갈게. 지금 아빠 신발 신었어.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지금 태풍 때문에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 그때 제가 살던 집은 주차장이 지상에 있었는데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거센 비바람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도 않았죠. 바람에 휘청이게 되는 것도 온몸이 비에 젖어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는 아들이 말한 곳으로 급하게 차를 몰았고 상가 건물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들 녀석을 볼 수 있었어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달려가 보니 아들도 비를 쫄딱 맞았더라고요. 그걸 예상치 못하고 수건 한 장 가지고 오지 못한 저를 책망하던 그때 저는 저를 올려다보는 아들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얼굴이 그야말로 곤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 눈은 부풀어 올라 뜨지도 못했고 살갗이 찢긴 볼에선 피가 흐르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너 얼굴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인매를 양 끝으로 내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심정을 자식을 가진 부모면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제가 손을 뻗자 당시 18이었던 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 제게 양팔을 벌리더군요. 다 커서 저보다 커버린 아들을 품에 넣는 것이 얼마 만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제 품에 안기자마자 5살 난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아빠, 아빠. 그래, 정민아, 아빠 왔어. 아빠 여기 있어. 심장이 정말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우는 아들을 다독이면서도 저 역시 진정할 수가 없어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이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맞았나 싶어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들을 겨우 달래 일으킨 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고 밝은 곳에서 응급처치를 끝낸 아들 얼굴을 보니 더 처참했습니다. 급하게 한 각종 검사 결과 경미한 뇌출혈이 있어 며칠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결과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화가 났습니다. 정민아, 누가 그런 거야? 대체 누가 너 이렇게 했어? 하지만 아들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기 위해 아들을 다그쳐야 했어요. 너 지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면 일 더 커지는 거야.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아빠 의심하고 있어. 경찰 불러야겠다고 하는데 아빠 가서 조사 받아도 돼? 너 이렇게 만든 거 보면 친구도 아니야. 그런 친구 감싸줄 필요 없다고.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아무 문제 없도록 도와줄 테니까 어서 말해. 아니 그게... 아들은 말하기 힘들다는 듯 인매에 힘을 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무거운 입을 열게 되었고 아들이 전한 그 한마디에 저는 눈앞이 까매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한테 맞았어. 아저씨? 아저씨라니. 설마 엄마 만나는 그 사람? 지금 같이 살아.
아들은 또 서름이 밀려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완전히 겁에 질려 눈동자를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했죠. 곁에서 듣고 있던 의사는 제게 넌지시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동의를 구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빠른 조치로 천천히 진정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는 뭔가 아주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시작했고 아들은 힘들게 경찰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했죠. 제가 끼어들어 뭔가 이야기할 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1년 전부터 그 남자는 본격적으로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들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 남자는 아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를 보고도 개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만 마시면 폭행을 했답니다. 지난번에 학교 앞에서 봤던 그 멍도 그 새끼, 아니 그 남자가 만든 것이었죠. 이번 폭행은 지난번보다 더 심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이었어요. 아빠라고 안 불러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러서 마셨어요. 정민아, 그러면 아빠 집에 갈래? 엄마한테는 아빠가 연락할게. 그런데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다소 망설이는 모습에 경찰도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정민아, 왜 그래? 아빠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가도 돼요? 당연하지. 아빠 집 아니면 네가 갈 곳이 어딨어? 아들은 그제야 제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 경찰은 몇 가지 질문 끝에 아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차에서도 넋을 놓고 앉아만 있더니 집에 와서는 마침 아들 주려고 사둔 추리닝으로 갈아입더니 그대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제게 오는 걸 망설였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왔다가 갔어. 이따가 정민이 데리러 갈게. 오지 마, 어디로 와. 당신 정민이 볼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그 자식 폭행으로 깜빵 집어넣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정민이한테 못 들었나 보네. 뭐? 여기서 더 듣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들을 필요도 없이 당장. 정민이 당신 자식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그 자식 전부... 뭐? 정민이 당신 자식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 정민이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당신 아들 아니니까. 그날 제 세상은 송두리째 뽑힌 겁니다. 전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살고 있던 그 상간남이 실은 당시 만났던 그 남자였던 겁니다. 저와 연애할 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그 관계를 결혼하고도 정리하지 못하고 한동안 만났대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는 바람에 아이 2살 때쯤 헤어지게 됐는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살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다시 연락이 닿아 불이 붙은 것이었죠. 그 남자 역시 아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최근 전처가 양육비로 힘들어지면서 그 사실을 털어놨다더라고요. 당신 아이니까 책임져라. 그렇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사실을 저나 그 남자보다 아들이 먼저 알았던 겁니다. 전처가 전 처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전화통화 내용을 아들이 듣게 돼버린 거예요. 아들은 그 사실을 밝히며 제게 양심 운운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었고요. 계속해서 양육비를 받으면 제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아들은 친자식도 아닌 자기 때문에 마음 쓰고 몸을 쓰는 제게 죄책감을 느낀 겁니다. 제게 가장 미안해할 전처의 짐까지 아들이 다 짊어진 거였어요.
전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아들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나오자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한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내 아이라고 소중해 맞이 않았던 나의 작고 소중한 내 아들인걸요. 태어난 순간,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에도 제가 곁에 있었고 아빠라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도 저고요. 먹고 싶은 거 있어? 피자 먹을래? 정민이 너 좋아하는 불고기 피자 먹을래? 아빠, 너 이제 다 커서 한 판 가지고 우리 둘이 나눠 먹기 좀 힘들겠다. 아빠가 2판 시킬게. 불고기 피자랑 콤비네이션 피자 그거면 되지. 잠깐만, 피자집 전화번호가... 아빠,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너가 뭘 잘못해서 자꾸 죄송하다고 울어. 나는 아빠 친자식도 아닌데 나 때문에 아빠 힘들게 일하고 나 때문에 마음 쓰고 나만 아니었어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문제될 거 하나 없어. 김정민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 아빠가 지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도 않고 아빠가 옥편 찾아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의미 담아서 지은 거라고. 주눅 들지 마라. 아빠가 단 한순간도 너를 아빠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아빠, 그래, 아빠는 네 아빠야. 너는 아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닐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라고요. 누구 피가 들었는지, 내 피를 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실보다 이미 10수년을 부자간의 정을 쌓았던 그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물론 전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웃기더라고요. 모성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아들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게요. 대체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건데? 2번, 3번 말해야겠어? 정민이 당신 자식 아니라고. 김정민 아니고 조정민이라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 자식한테 똑똑히 전해. 콩밥 먹을 준비하라고. 당신도 나한테 전화해서 개소리 짓거릴 시간 있으면 그 자식 옥바라지 할 준비나 해. 어차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돈도 부족했고 그 자식도 제 자식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 말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들의 아버지의 권리를 내세워 그 자식을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그 자식은 친권을 되찾겠다고 유전자 검사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도 했지만 저 아들은 그 자식의 친자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보호자라는 게 그 권한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전처와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할 때까지만 해도 거지 같은 법이 다 있다고 속상했는데 그때만큼 법이 제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적이 없었죠. 그때 전처와 그 자식이 왜 그렇게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가져오려고 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어쨌거나 그때 그 남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도 끊고 살았었어요. 아들을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아는 사람이라곤 어린 시절 친구 하나밖에 없는 대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교도 전학시키고 저는 친구와 식당을 차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권에 차린 막창 식당이 생각보다 호황이라 한때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었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돈만 벌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돈을 쓸어 모았고 그건 모두 아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는지 제게 어렵게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말해. 1년만 재수하면 안 될까요? 가고 싶었던 과가 있었는데 점수가 안 돼서 1년만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힘들지 않겠어? 재수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던데. 해볼게요.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잘할 자신 있어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오로지 남들은 수능 끝났다고 민증 가지고 술 마시러 오는 그 시기에 다시 수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안쓰러웠을 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어디에 가고 싶어 그러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욕심을 보인 적도 없었고 물어도 별거 아니라고 웃으며 넘기기에 그냥 믿고 맡긴 거였어요.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제가 보여준 건 의대 합격증이었어요. 아니, 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아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의 의대는 아니었지만 지방 의대라고 아무나 가나요. 저는 그날 하루 모든 손님에게 막창 1인분과 소주 한 병을 서비스로 내주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뿌듯한 존재라지만 자식이 이쁜 짓을 하니 정말 살만 나더라고요. 늘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해서 단골 손님들은 저보고 싱글벙글 사장이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아들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군입대, 제대, 그리고 다시 복학까지 순조롭게 계단을 밟아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서포트해 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 그만이었죠. 돈을 열심히 벌어 차곡차곡 쌓여가는 통장과 2층짜리 상가 건물을 계약했을 땐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까지 시키면 이제 바랄 것도 없겠다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손님을 상대하던 중 누군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정민 아빠, 어서 오세요. 전처 뒤로 그 상간나무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본체만 채 서 있더군요. 전처는 그 사이 많이 늙었고 어쩐지 인상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손님상을 하나씩 차지하고 앉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장삿집에 당장 나가. 당신한테 팔 거 없으니까. 부탁이 있어. 정민이 좀 만나게 해줘. 참 양심도 없다. 당신이 뭔데 정민이를 찾아? 당신이 진짜 정민이 엄마면 그냥 쥐 죽은 듯 없는 듯이 살아.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도 저런 걸 달고. 에휴. 본인이 정말 모성애가 있는 엄마라면 자기 자식 폭행한 그 남자와 그때까지 살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아들의 친부고 뭐고 자격이 없는 인간 말종과 함께 사는 걸 보니 그 여자 수준도 알만하더군요. 그런데 전처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며 기어이 제 뚜껑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 간경화가 많이 진행됐대. 젊었을 때부터 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게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민 아빠, 그때였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아 듣고만 있던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서 짜증스럽게 묻는 거예요.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정민이 그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정민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당신이 뭔데 정민이를 만나? 할 이야기 있으면 나한테 해. 이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고. 이봐요. 나 정민이 친부야. 못 들었어? 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
당신 이렇게 상대할 시간도 없다고 내가 내 아들한테 기니 할 부탁이 있어 그렇다는데 잔말 말고 협조 좀 하시지. 그러니까 무슨 부탁? 간이식이 필요해서 정민이한테. 저는 그 순간 바로 전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이야기가 그 여자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바랬었어요. 그런데 기어이 엄마라는 사람이 남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선천적으로 간이 좋지 않은 그 남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내 아들이 스페어 타이어라도 되는 듯이 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나가! 정민 아빠! 이 자식이 진짜... 남자는 제 멱살을 잡았고 저도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거무죽죽하게 변한 그 얼굴로 머리를 박았고 박치기로 나동그라진 남자를 향해 물통을 열어 콸콸 쏟아버렸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가 살겠다고 자식 배 열어달라는 이야기를 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서자윤,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냐? 저 새끼야 인간 말종의 쓰레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난 당신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당신과 살았던 10수년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워.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그제야 그 두 년놈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전처가 제 어머니께 연락드려 제 가게를 알아낸 것이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손님들은 그 사람이 떠나자 한마디씩 하더군요. 아유,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듣자하니 진짜 나쁜 사람들 같은데 정말 그 여자가 친엄마 맞아요? 그 남자가 친아빠라고요? 사장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 몇 년 단골인데 지금까지 이 집 아들 보면서 사장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친아빠가 따로 있다고요?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유전자 검사해본 거 맞아요? 저보다도 불같이 화를 내주는 손님을 보고 그때는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을 방해했다는 미안한 마음만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됐는지 저녁에 갑자기 서빙 도중 쓰러지게 된 거예요. 눈을 떴을 땐 아들이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었죠. 제가 눈을 뜨자 곧 아들이 왔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아, 정민아, 미안. 아빠가 좀 피곤했나 봐. 언제부터였어요? 아빠 살도 많이 빠졌던데 배에 통증은 없었어요? 아니. 요즘 일이 좀 바쁘니까 피곤하긴 했지. 배야 뭐 늘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 거 아니야? 아빠,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정밀 검사 받아봐야 돼요.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죄송해요. 제가 아빠 상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이, 무슨 소리야. 아빠 건강은 아빠가 알아서 했었어야지. 미안하다. 신경 쓰게 해서. 바로 검진 날짜 잡아서 검사해볼게. 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바로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아들의 우려대로 수술이 필요한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의뢰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어딘가 아프다가 말고 그러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암 증상 중 하나였던 거예요. 1인실에 입원하라는 아들을 만류하고 4인실에 입원해 누워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빈 침상으로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는데 글쎄 그 남자가 그 자식인 겁니다. 다 죽어가는 얼굴로 딱 제 맞은편에 누워있는 거예요. 들어오다가 저를 본 전처의 표정을 보니 알고 온 것 같지는 않고 그 남자도 갑자기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이 사는 곳에서 입원한 것이고요. 당신은 여기 왜?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병실 옮겨달라고 얘기해볼게. 그때였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말도 하기 전에 저를 찾아서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의사 가운을 입고 말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밥은 뭐든 잘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병원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내가 밖에서 사다 줄게요. 정민이니? 네? 아무것도 모르고 느닷없이 몇 해 만에 제 엄마를 만나게 된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거기다 맞은편 침대에는 자기를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려 팬 남자가 있었으니 그 당황스러움은 배가 됐겠죠. 전처도 그 남자도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을 본 순간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 같은 표정이더군요. 어찌나 보기 싫던지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정민아, 너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너 의사 됐어? 근데 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너 밥이라도 사줬을 텐데. 그래, 정민아. 말이라도 했으면 이 아버지가 뭐라도 챙겨줬을 거 아니야. 뭐 내가 엄마 아니면 밥 못 먹고 다닐까봐? 걱정하지 마. 아빠가 먹고 토하고도 남을 만큼 잘 챙겨줬으니까. 그렇겠지, 정민아. 이 사람이 오늘 입원하게 됐는데 간 문제로 좀 골치가 아파. 너가 좀 들여다봐줘라. 그냥 다른 선생님 말고 너가 봐주면 안 돼? 어쩌지? 난 그쪽 담당이 아닌데. 아빠, 병실 옮겨달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기다려요. 그러게 내가 1인실로 가라고 했잖아요. 1인실? 아이, 잠깐만, 정민아. 나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거 불편하다. 1인실로 옮겨줘. 가고 싶으면 정식으로 가서 이야기하세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너 다른 사람들은 아냐? 친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 다 알아? 너 의사 됐다고 해서 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사람은 사람이 돼야지. 세상 구경하게 해준 지아버지 외면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왜 자꾸 친아버지 행세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저씨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쪽이 죽든 말든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정민아, 네 마음 알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만 했어도 아저씨가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저씨도 속상해서 그런 거지 뭐. 그래, 엄마는 그랬지. 내가 아빠 아들이어야 양육비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모두를 속였다가 내가 알게 되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그제야 저 사람한테 친아빠라고 하고. 근데요, 아저씨도 속은 거예요. 내가 진짜 아저씨 아들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정민아, 너가 아빠랑 애틋한 건 알겠는데 사실은 사실이야. 엄마가 분명히 나 저 사람 친자 아니야. 내 친아빠. 여기 있는 이 아빠 맞아. 그게 무슨... 할머니한테 연락 받았었어요. 엄마가 며칠 전에 할머니한테 연락했다며. 근데 할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빠 자식이 맞는 것 같다고.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내 아빠 맞는 것 같았거든. 엄마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검사해봤어.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자 검사라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전처가 당시 하는 행동을 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까지 친자를 확인할 생각은 못했던 것이었고 그때는 아들의 친권을 뺏길까봐 일부러 하지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전처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임신 시기상 제가 아닌 그 남자를 만나 가진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자라는 동안 아들의 얼굴에서도
자꾸 상간남을 떠올렸던 것이었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말에 아들은 직접 자기 머리카락이라도 뽑아가서 검사하라고 당당한 태도로 굴더군요. 그리고 엄마, 행여 진짜 저 아저씨 아들이라도 말이야. 그래도 나보고 저 아저씨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 정민아, 기대도 없었지만 솔직히 좀 슬프네. 엄마 밑바닥까지 봐버린 것 같아서. 다른 병원 알아봐. 난 여기서 더 도울 것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정민아, 그러지 말고. 야, 이 김정민! 야! 그 뒤로 저는 바로 1인실로 옮겨졌고 믿기지 않는 사실에 재차 물었어요. 진짜 유전자 검사한 게 맞냐고요. 거짓말이야. 바빠서 아빠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사이에 검사를 했겠어. 근데 아빠, 아마 검사 안 해도 될 거야. 나도 할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해. 누가 봐도 부자 사이 아니야? 할머니가 그러더라. 아빠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머리에 엄지 손톱만한 점이 있었대. 근데 내 머리에도 있거든.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더라고. 그랬어? 그거 아니더라도 남들이 보면 다 우리 보고 붕어빵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의심도 없이 엄마 말 믿는 게 좀 이상하지. 그제야 저는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듣고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끈끈한 부자의 정도 정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제 핏줄을 알아본 것이었죠. 진짜 유전자 검사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전처가 원해서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부자는 틀림없는 친자 관계라는 걸 입증받을 수 있었고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저의 아들이 친자든 아니든 상관없었지만 아들이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게 미안하던 차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그 남자의 부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처에게 연락하지도 물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개차반처럼 살았던 한 남자의 쓸쓸한 말로에 들러리처럼 찾아가줄 생각은 꿈에도 없었으니까요. 아내도 자업자득으로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비참한 노년을 맞이해야 했죠. 결국 모든 인생은 자업자득, 되돌아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고 외면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해요. 다행히 저는 스스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지금은 항암 치료 중에 있어요. 가게를 급하게 접고 올 여름엔 처음으로 아들과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아 이제 좀 여유를 가지며 살려고 해요. 정말로 저는 이 이상 인생에서 바랄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